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좀 급하게 열게 되었는데 저 이제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님을 이제 모시고 저희 청소년하면서 당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보고자 간담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바쁜 사기적인 스케줄에도 저희랑 해서 만나니까 먼저 이렇게 오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물론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가 되실 거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젊은 친구들 이제 막 당에 가입한 젊은 친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박찬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원님의 대표적인 공약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박찬대가 어떤 사람이구나 저들을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좀 몇 개만 한번 뽑아서 잠깐 듣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출사표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제 사진 찍고 사진 받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은 이제 회계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법안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박찬대 하면 거의 대표적으로 하는 법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권한 법률, 흔히 외감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죠. 저희가 저번주 서양대 의원님 때도 간단하게 법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본인에게 들어보는 거 되게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외감도 사실 제가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좀 어려운 영역이라 한번 의원님께 좀 간단하게 저희 청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하기 전에 한 20여 년간 회계사 하는 거 알고 있겠죠? 네! 회계사 직업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보통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사의 일은 무엇이냐면 기업체 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다가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또 돈을 빌려주고 싶은 금융기관도 있겠죠. 그리고 또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고 싶기도 하겠죠. 국세청은요. 얘네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세금을 적정하게 됐는지 알고 싶겠죠. 경영학과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나 경영성과를 내고 재무구조는 탄탄한지 알고 싶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체가 생산 실체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체는 절대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협조해가지고 기업체가 설립되고 자금이 조달되고 그리고 경영활동을 통해가지고 생산품도 만들어내고 소비자는 소비하게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생산실체로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다가 주식을 투자할까 하고 고민한다면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IR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할 사람들한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다가 거기서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 것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함부로 빌려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고 앞으로 영업을 해서 원금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약정되어 있는 이자를 얻을 수 있는지 은행들은 고민이 되겠죠. 종업원들은요. 얼마까지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과세관청은 얘네가 세금을 적절하게 잘 냈는지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또는 주식을 분석하고 있는 그 증권회사 직원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건지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건지
굉장히 기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회사의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사 경영자죠. 회사의 종업원들도 잘 모를 수 있고 노조도 잘 모를 수 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수사하고 검사하고 회계하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자들이 우리 회사는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정도로 탄탄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미래에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세요. 아니면 투자를 해주세요. 세금 우리 적정하게 잘 내고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항변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정보가 바로 회계정보예요. 그 회계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대체대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재무상표표라는 게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고 뭐 현금흐름표가 있고 이런 몇 가지 복식부기가 만들어지고 6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 회계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 회계 정보가 진실하다면 그 회계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회계 정보가 만약에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믿고 투자를 했더니 돈을 많이 벌기는커녕 조금 찰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가 굉장히 건실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회계 정보를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인들이 내놓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기에는 사실 불안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자산 규모가 이상이 되는 주식회사들은 회계감사를 내놓을 때 저희와 같은 독립된 회계사들이 회계 장부를 검토해보고 회사의 상태와 회사의 성과와 비교해봐서 적절한지 그거를 평가해주게 되는데 그걸 저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 의원이 그 회계감사는 내부의 회계사를 회사에서 주죠. 항상 외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나요?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인하우스 회계사라고 얘기하고 우리 변호사 노조도 그렇죠.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계사를 영어 약자로 CPA라고 표현해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예요. 공인회계사. 그러면 공인회계사라는 말은 결국은 회사에서 독립된 형태로 그 회사에서 돈을 받지만 그 회사의 회계 정보가 적절한지 인증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래서 회계사를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건전한 회계 정보를 내놔야 되고 그게 회계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검증해주는 독립적인 사람을 회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번에 경영성과가 안 좋아. 근데 경영성과가 안 좋다라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진실하게 내야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유인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많이 버는 것처럼 꾸민다면 그러면 어쩌면 원래 진실을 알았으면 돈을 안 빌려줬을 텐데 진실을 모르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이 회사가 경영성과도 좋고 미래도 좋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주식 투자가 깡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검증하는 게 회계 투명성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정말 부끄럽게도 회계 투명성이 세계에서 60위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사회 전체의 잘못입니다. 일단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경영자들이 잘못한 거고 그거를 적절하게 찾아내가지고 이 회사는 회계가 틀렸어. 믿을 수가 없어. 이래서 사실 감사보고서에 그거를 지적하는 공인회계사도 역할을 다 못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회계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냐 이렇게 보면 엄청난 실력이 있어요. 미국에도 회계사 제도 시험이 있는데 저는 한국의 3일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을 때 4주 휴가를 얻어서 3주 공부하고 미국 가서 회계사 시험을 붙어왔어요. 그
왜냐하면 회계 시험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구되고 있는 수준의 시험보다도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3주 만에 하셨다고요? 근데 미리 이게 한국 회계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영어로 문제를 풀고 영어로 답을 쓸 수 있는 정도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회계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되고 능력도 출중한 편인데 아니 그런데 왜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나쁠까? 그 원인이 뭘까? 그래가지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그런 주가 조작 사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걸 딱 했는데 보니까 회계사들이 실력은 있는데 지위가 약한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경영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왜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또 왜 그 영향을 많이 받나 했더니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재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너십이 너무 강해서 경영자들이 독립적인 경영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회계사들도 독립적 지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사의 독립성을 높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법안이 17개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법안이요? 근데 이게 쉽게 통과가 될까요?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기업하고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계약을 할 때 기업이 회계사를 골라요. 그럼 회계사는 거기서 돈을 받고 걔네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돈은 사적인 영역에서 계약을 하는데 회계감사 보고서를 해봤더니 얘네가 틀렸어. 그럼 틀렸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회계감사 잘리겠죠. 그러니까 이 회계사는 처음부터 사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기능을 더 높여주기 위한 법안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정무위원회의 회계사로서 발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무위원장도 국힘이고 법안소위위원장도 국힘이고 근데 그때 제가 민주당의 정무위원으로서 이 안에 들어와서 무수한 반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이거를 17개 법안을 한꺼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팍 통과시킨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과 소통 능력, 인내, 그다음 설득력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때 상장기업협의회가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무위원장을 통해서 와가지고 방해하고 또 올리면 법사위에서 또 빠지네 이랬는데 결국은 이 법이 기적같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40년 만에 정명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세계 62위였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제도와 기반이 마련되니까 단번에 30위권으로 올라가고 여야 간에도 합의해서 할 수 있다. 왜? 국민들이 지지해 주니까. 회계 투명성이 높아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길 수 있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주가 치료도 할 수 있잖아요. 기업도 건지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거는 뭐냐면 여야 간에도 정말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외부검사에 관한 이 법률을 40년 만에 정명 개정했을 때 그 가운데 중심에는 회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20년 동안 회계사 실무 경험을 했었던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했었던 제가 큰 역할을 해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뽑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보면 외관법 통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까지의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가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강화되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 그때 인터뷰하신 것처럼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회계사를 직접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독립성도 독립성이지만 책임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요거랑 같이 해서 사립학교 개정법에서도 사립학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립대의 투명성을 또 하시는 법안까지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또 이렇게 입법 요정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두 번째 이제 법 대표적인 발의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의원님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관련 또는 뭐 기재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하실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눈에 띄는 발군의 화력을 또 보여주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하고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의 의정 활동인데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선택할 때 본인이 선호해서 들어가나요, 주로? 일단은 입학 원서는 받아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네.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데 난 서울대 안 가고 독도대 갈 거야, 낙성대 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재미없어요. 대부분 재미없었어. 특정 대학을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좀 상임위가 몰려요 한쪽으로. 인기 있는 부서 가장 인기 있는 데는 역시 국토위 이런데. 네. 왜냐면 자기 지역구에 SOC라든가 생활기반 같은 거를 만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네. 국토위. 그다음에 또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정무위. 예, 그다음에 또 법사위. 그다음에 또 산자위 이런 데가 산자위. 그럼 교육위원회는 인기 상임위가 아닌데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회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선위원이 되고 나서는 다시 기재부라든가 여러분 제가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성남FC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서 상대를 좀 압도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전문성에 전략에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당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교육위로 가서 간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정인을 좀 거명하기 좀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위는 야당 몫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교육위원장이 생각했던 분이 부산의 하태모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간사로 예정된 사람이 곽상모 너무 핫해 그죠? 네, 너무 핫해. 그죠? 참대가 필요한 거야. 하태경 의원도 만만치 않고 곽상도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우리 당에서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교육부 장관도 박찬대 의원이 간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만장일치로 박상도를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유연하잖아요. 예. 아까도 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무수한 반대를 다 설득해가지고 결국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연한 협상력을 기초로 해서 교육위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위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법안인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잘하죠. 네. 저 미국 가서 3주 만에 회계사 붙었다니까. 미국 가서 시험을 보는데 호텔에서 벨이 울리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눈으로만 공부해서 벨이 울리고 나서 뭐라고 영어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벨이 울리면 영어로 문제를 쫙 푸는 거예요.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일이 생각나요. 걔한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종만 울려도 침이 나. 우리들은 종만 울리면 문제를 풀어요. 불어로든. 사실은 경쟁 일변도로 너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대안교육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안교육 운동은 너무나 견고한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서 법체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이런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안교육 운동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3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 그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과태료를 물어요.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엄밀히 존재하는 30만 명의 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지위를 주고 싶고, 그리고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니야. 너무 경쟁이 일변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특히 이런 슬픈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비교해봤더니 수학 능력은 최고인데 아시죠? 32개국 중에 30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모자란 거죠. 왜? 경쟁이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유일한 원칙은 뭐죠? 지옥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10명 뽑는데 1000명이 모여서 10명한테만 기회를 주고 990명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경쟁체제 10명만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등하는 애는 5등하는 애보다 불행하고 5등하는 애는 1등하는 애보다 불안한데 1등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몰고 가고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학 교육운동이 있는데 교육부의 완고한 고집으로 절대 법안이 한 번도 상정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어서 첫 번째 교육부 관료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국회 관료들을 또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런데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 학력 인정과 관련된 부분,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 뭐 이런 모든 것을 국힘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다 세금을 내고 특히 교육세 다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택한 공교육 말고 대안교육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학력도 인정 안 해주고 학비도 보태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심장만 남깁니다. 학력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재정 지원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11조, 12조 완전히 삭제하고 13조 일부, 14조 일부를 삭제했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11조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두는 법안이었거든요. 목사님은 그 얘기는 모르시는데 11조를 삭제했다고. 그게 재정 지원이 11조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대학교육법은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언제 통과했냐면 2020년 12월 9일 우리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했는데 이것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었고 저는 12월 9일이 대안교육의 날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대안교육의 아빠가 됐어요. 아까 보셨는데 외관법이 전면 개정됐던 그날도 해외의 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 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은 반은 밀어붙이고 마지막 법은 완전히 밀어붙였어요. 그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인데요. 그거는 20년 동안 모든 대선 후보들이 사실 공약했던 법인데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그 법안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었거든요. 저쪽 당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편법을 씁니다. 편법이 아니죠. 전략을 씁니다. 보통 다수당이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소수당이 막아내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걸어요. 90일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걸어서 90일을 기다렸다가 30일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때 박상도 간사가 그 이후로 112일 동안 법안 소회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방조정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113일이 되는 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일하는 국회가 되고 싶다. 내일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법안 소위를 내 이름으로 열 것이고 너네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하겠다. 성명서를 딱 냈더니 곽상도 간사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박위원, 우리 합의해서 합시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내심 안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들어와서 이틀 동안의 법안 소위를 하루 동안 법안 한 4개 정도를 합의해서 통과하고 둘째 날이 시작이 됐는데 드디어 그 말만은 사립학교법이 16번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립학교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기득권 중에 하나가 교육계잖아요. 그렇죠? 네. 17대 때 우리가 다수당된 적이 있었죠? 그때 108명의 초선위원들이 목숨을 걸고 사실은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립학교법을 그때 관철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박찬대가 간사였을 때 이 사립학교법을 올렸더니 113일 만에 저 상대방이 들어와서 역시 반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법안이 뭐였냐면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암실에서 꽁꽁이로 뽑지 말고 공개 전형해라. 공고문을 내고 그리고 뽑자. 그리고 필기시험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해서 연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뒷돈 거래도 못하게 하자. 그 법안이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그거는 모든 사립학교 쪽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부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권한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법에 대해서 이것을 법안을 올렸을 때 곽상도 간사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완전한 공채보다는 3개 학교, 5개 학교, 일정한 학교가 모여서 한꺼번에 전형을 내고 뽑으면 어떻겠냐. 근데 그것도 한 발자국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채는 아니지만 좋다. 그거 받을 수 있다. 플러스 대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라 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그런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았던 교육감들을 저쪽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건 하지 않겠다. 근데 교육청이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면 해줄 수밖에 없는데도 그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원래 법안, 우리께 민주당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법안이 있고 제가 많이 양보해서 교육청의 승인만 받으면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겠다. 곽상도 안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양보한 안으로 했을까요? 원래 안으로 했을까요? 양보. 제가 지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 검찰개혁법안 저쪽에 여야 합의 깼잖아. 그럼 무슨 안으로 가야 돼요? 원한! 아시죠? 네. 너무 아시죠? 근데 저는 원안으로 갔어요. 너희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고 양보까지 했는데 원안으로 가겠다. 찬성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걔네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가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16개 중에 1개가 이제 통과된 거죠. 그분들은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파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회를 하고 속개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16개 법안을 처리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없죠. 그래서 사립학교법 16개를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하고 대안들도 다 만들고 병합도 하고 그래서 16개의 사립학교법을 다 통과시키고 재정법들을 포함해가지고 기초학력보장법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법안들 다 합쳐서 55개 법안을 그날 밤 10시인가 11시까지인가 쫙쫙 굴러가면서 끝까지 다 처리했어요. 난리가 나겠죠 저쪽 땅에서. 네. 지금 독한 놈이네. 쏘았다. 저 얼굴을 가지고 뉴스란 줄 알았는데 다음날 얘네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7건을 요청했어요. 55개 법안을 합쳐가지고 법끼리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16개 우리가 이렇게 부분 통과했지만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립학교법 하나죠?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7건의 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제가 간사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면 제가 교육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이 법을 다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더니 다 통과시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7건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정해했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제가 방망이를 받아서 국회법 50조에 따라 일당의 간사인 제가 나머지 법안을 다 통과시켰죠. 다음날 곽상도가 사표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당대회에 나와서 하나되는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 그래서 뭐 비노가 아니죠. 비명, 뭐 반명, 친명 막 이렇게 사실 우리 제가 친명인가요? 그렇게 불릴 뿐이죠. 링크 올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링크 샀다가 네. 우리는 링크가 안 나와요. 강력한 유능한 실행이 안 돼요. 신뢰받는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곽상도는 사퇴를 하고 한두 달 있다가 아들 퇴직금 50억 때문에 그래서 저 박찬대 그렇게 합의할 때는 합의하고 팔다리 다 잘라내고 심정만 남길 때는 심정만 남기고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원칙을 지킬 때는 확실하게 지키는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제1당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렇게 의정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일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왔다. 그래서 제가 21대 재선국회의원으로 26개의 법안을 대표받아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뭐 자꾸 수정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함정지산자, 금지산자고 이런 거 바꾼다든가 계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회계한다든가 단어만 바꾸는 분들도 많고요.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의미 있는 법안 26개를 냈는데 몇 개를 통과시켰냐? 16개를 통과시켰어요. 자기가 대표발의한 법안 60몇 % 관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용까지 보면 더 잘했을 텐데 그냥 양으로만 봐도 통과율이 62%가 돼서 우리 당 전체에서 법안 통과율 2위. 잘했죠? 네. 여러분 법사위원장 저쪽에 넘어가서 많이 속상하죠? 네. 근데 우리가 법사위원장 저쪽 넘겨줘도 쟤네가 악법을 못 만들어요. 왜? 우리가 통과 안 시켜줄 거니까. 다만 아쉬운 건 뭘까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개정법안을 쟤네가 방해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통과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패스트 트랙도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 필요하면 패스트 트랙 50개씩 하면 되죠. 네. 법사위원장 우리가 유지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법사위원장 내놓을 때는 많은 비난도 빨랐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어떤 게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 가끔씩은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다 얘기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을 소통하지 못해서 속상하게 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래도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악법 그다음에 계약 못하니까 지금 무슨 꼼수를 부리죠? 시행령. 시행령 가지고 시행령 공화국 만들고 있잖아요. 저러다가 탄핵됩니다 정말. 그렇죠? 아니 입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센 법안을 만들어내든가 해임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키든가 그럼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네. 언제까지?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이고 우리는 옳은 길로 아니 옳다는 것도 표현하기 그래.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목소리 청정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의를 행하고 바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를 구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7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정말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제대로 의정활동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170명이 어디 다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중에 5명 또는 10명 어쩌면 1명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모아주시고 그러면 성과낼 수 있어요. 우리 이재명도 누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는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그동안 혼자서 뻣뻣하게 여기까지 해왔는데 정치는 혼자 못해요. 그때는 단체장이었으니까 원탑이잖아요. 성남시 2번 했잖아요. 경기도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원탑이니까 할 수 있지만 국회는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가 되고도 그와 함께 고민하고 상대편의 불만도 쓴소리도 줘요. 또 무모한 공격, 화살 날라오면 막아주고 힘을 합쳐줄 그런 사람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번 전당대회 때 같이 뽑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다 이래가지고서 완전히 그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하다 보니까 또 제 자랑만 하는 거 같아요. 자랑하는 시간. 이제 올 하실 동안 제가 대한교육을 좀 많이 알아본 게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제 친구의 친구 중에 그 친구에게 비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친구랑도 이제 친해진 거, 친구의 친구였지만 친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뭔가 저랑 타임라인이 좀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도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 제 친구는 그때 제 기억에는 검정고시를 준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학교 활동들을 보면 너무나 재밌고 창의적인 활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자퇴하고 친구의 학교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봤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도 당시 이거 통과시키면서 했던 말씀 중에 통과를 계기로 그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셨던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법은 좀 의원님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것이 21대 국회 교육 분야에서 1호로 하셨던 법이었어요. 1호 법안으로 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상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법안이 있었을 텐데도 1호로 이걸 내시면서 통과시키고 나서 또 찾아보니 그 이제 대한교육 관련된 이제 협회에서 감사패를 또 주시는 사진이 또 있었어요. 그런 보면은 뭔가 이제 공교육이 모든 이제 국민들의 그런 관심이나 원하는 바를 다 충족해서 너무나 좋겠지만 약간 공교육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대한교육의 법을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그 수식어가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이 대한교육운동 20년 만에 쾌거라는 되게 속 시원한 수식어를 또 달아서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의원님 공부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의원님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더 옛날에 그 친구 생각도 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드렸던 우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아주 발군으로 아주 잘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면 의원님 공부하면서도 또 하나 느꼈던 건 사실 저야 뭐 평소에 민주당을 찍어는 왔지만 찍으면 내가 해보면서 다 한 거고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이야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박찬대 국회의원 뭘 했지 싶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하시고 또 들어보니 전략도 의원이 사실 뭔가 저번주에 제가 서영기 의원이랑 만났는데 서영기 의원님처럼 뭔가 이렇게 전투적인 느낌은 아니었었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인내도 굉장히 하나의 큰 전략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내와 아주 치밀한 전략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활동도 굉장히 이것도 너무 흥미롭고 이것도 흥미롭고 저것도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저희 청년들이 봤을 때는 아, 이 공연은 좀 재밌게 의원님께 얘기 들어볼 수 있겠다 싶어 두 가지 정도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의원님, 첫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는 이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교육들을 재정 지원 사업이나 또는 신설하고 변경할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확인을 꼭 거쳐야 되는. 이건 저희는 왜냐면 당연히 고치지 않나 싶었는데 법안으로 의원님께서도 아니 아직까지도 그러지 않았었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던 법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립대학까지도 뭐 교육부에 그런 과목 없이 불러가고 있었다는 것에 좀 놀랐었는데 이 법안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볼까요? 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맞아요. 그럼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네. 좀 흥미로워서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교육공무원 뭐 이거 관련해서는 부정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멸시효를 좀 연장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5년에서 그렇게 10년으로 늘린 거죠. 교육 공무원들이 좀 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명시가 되었을 때. 예, 조금 더 기간 좀 늘려가지고 교육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개인적인 비리를 조금 더 기간을 연장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제가 크게 의미는 많이 두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간만 연장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 같이 활동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도망가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거 몇 시까지 하죠? 저희 1시간을 사실 갖는 거긴 한데 그러면 여기 그래서 예 법안과 관련된 거는 이 정도 말씀을 나누시고요. 또 다른 거 준비한 거. 예, 그러면은 저희 그러면 저희 약간 너무 제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감을 느꼈어. 깔때기는 저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저희 약간만 30초 정도만 네. 보고 네. 저희 청년들이 급하게 의원님께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뽑으면은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이 8시 10분이니까 11분까지만 딱 조금만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은 괜찮은데 저희 법안 얘기하니까 자꾸 너무 제 자랑만 하시고 아니 더 재밌고 더 잘하는 것도 많아요. 진짜. 네. 한 3분 컷 정도로 해서 재밌는 거 말고 저는 그냥 준비되어 있는 재밌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상황마다 애드립이 강한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예, 저는 커피도 드리고만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 질문 중에 있었던 건데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네. 의원님 MBTI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MBTI 꼭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MBTI. 그래서 요즘 이 30대랑 MBTI 없으면 얘기 못해요. 네, 우리 때는 물어보니까 혈액형이었거든요. 뭐 무슨 형이야? 뭐 B형이야? 뭐 까칠하구나? 뭐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뭐 MBTI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한다 해서 저도 잘 몰라서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보좌관들한테 그 MBTI 그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물어볼 것 같아. 분명히. 그래가지고서 오늘 그거를 들어가서 하는데 12분이 걸리더라고요. 꽤나 예. 근데 그때 감각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지고도 물어보면서 진정성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의원님 MBTI 뭐로 예상을 하시나요, 여러분? ENFP?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혹시 약간 의원님 저희 ENFP 정도로 해서 재기반하는 활동가 없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대상이 안 돼가지고 재미있는 말을 올렸어. 그래서 어디 볼까? 왜냐면 제가 ENTP랑 ENFP가 동그라미에서 나오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ENFPA. 맞네. A가 좋은 거예요? 근데 A랑
ENFP예요? 네. 아, 네. 저는 네, ENFP하고 ENFP가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 설명하고 나와서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가 막 그게 있어. 표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성향이 맞는 것끼리 안 맞는 것끼리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깨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해놨더라고요. 활동가 ENFP-A 이렇게 돼 있고요. 정신은 이거 좀 안 되는데 외향형이 82%예요. 와. 이거 높은 거 아니에요? 속이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발산되는 형. 에너지가 84%. 가까운 걸 향하는 안으로도 많이 향하는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인 거죠. 이거 난 다음 거는 읽고 싶지 않은데 본성은 감정형 75%. 와. 그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 능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예를 들어 친구가 나 버스 교통사고 나서 늦었어라고 하면은 이제 감정 너 아팠어 이게 먼저인데 그 말고 그 논리가 높으신 거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했어? 이게 먼저 나오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요? 했을 때 물론 보험도 중요하고 아픈 것도 둘 다 중요하겠지만 뭘 더 우선시로 놓냐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감정형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직장 상사랑 싸웠어 이러면 기분 안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 그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ENTP가 나와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럴 때 약간 공감도 해주긴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때문에 싸운 거야?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게 감정적 전라고 이제 논리가 좀 높게 치유되는 거죠. 나는 사고형이 25%라 해서 내가 사고는 안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아는 74% 확신형으로 되어 있네요. 전술은 32% 계획형, 탐색형이 68%. 의미가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신 느낌이 근데 제가 약간 열정형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까 가족들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정치하면 안 될까?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나는 언젠가 당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기대했는데 정말 그거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더 나쁜 거를 한다 그래서 혹시 아예 티를 안 내고 은연중에 낸다고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저는 정치하게 된 계기를 거슬러서 얘기한다 그러면 2009년 5월달에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하면서 실을 조금 각성을 합니다. 2009년 5월 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시청 앞에서 노제를 지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회계사로서 쭉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내 가장 큰 관심도는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것도 재미있게.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직원 회계사들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조금 좋은 이 정도의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죠. 서민 대통령.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눈두렁식에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고 저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원망도 좀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막 집사람하고 저하고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 되면 우리 회계사들 1년 농사 마지막이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직원들이라든가 후배 회계사들이 다 하고 저는 결제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노제에 갔다 오지 않으면 미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까만 양복에 노란 넥타이 내고 시청 앞에 갔어요. 오전에 갔다 와서 오후에 결제하고 마감하자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신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발이 공중에 막 떠있을 정도로 넘어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해치고 가서 트렁크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던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는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역을 지나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날.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랐던 인천 지역의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관심을 가지면서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끼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림 그리기와 노래하기였어요. 재능도 있었고 좋아했고 그런데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이겨낼 만한 의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안의 요구에 순응해서 그냥 평범한 일반 학생의 길을 갔던 거죠. 남들 다 가는 길을. 그래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뭐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내가 가보지 못한 저기에 대한 미련들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은 서울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많은 편의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로 많이 이사 가요. 돈 좀 버는 사람들 서울로 이사 많이 가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디냐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문화예술 계통은 인천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대견하고 짱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제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밥도 사주고 막걸리도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문화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혼도 중요하잖아요. 육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문화, 예술, 체육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거기에 헌신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천 사람과 문화라고 하는 사람법인을 만들 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상근직 사람들 급여를 한 100만 원씩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뜻있는 기업가들과 함께 지정기부금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버는 게 재밌어요? 돈 쓰는 게 재밌어요? 쓰는 게 재밌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우리 함께 쓰는 거하고 비교하니까 더 좋죠. 나만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행복한 것처럼 가족의 개념을 조금 넓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좀 몰입을 하다가 결국은 시민운동의 한계가 있으니까 더 강력한 수단이 정치에 대한 사실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좀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하다가 2011년도에 1년의 사건들이 못 벌어져요. 나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쭉 쇠퇴하시다가 근데 그분이 민주당의 당대표셨는데 분당에 나가가지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나갔어요. 2010년도에 이재명 우리 의원님 2010년도에 분당 나가서 떨어진 거 알죠? 2008년도에 또 아니구나 그죠? 2004년도에 성남의료원 조례 부결되는 거 보고 분노해가지고 울부짖다가 그죠? 정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지방선거 나가서 성남시장 떨어지고 2008년도에 그렇죠. 국회의원 떨어졌죠. 그리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 됐구나. 2011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거기 혼자 나가서 선거운동에서 돕는 걸 보고 다시 봤어요.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좀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노무현의 삶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유업으로
정치를 하는 그 운명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지금은 많이 망가지셨는데 젊은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청춘 콘서트 열심히 하던 학자이면서 사업가 출신이던 사람 하나 있었죠? 안모 씨라고. 그때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나랑 비슷한 건데 정치 안 해봤고 시민운동도 안 해봤고 노동운동도 안 해봤고 짱돌도 안 던져본 사람 같은데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시대가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야, 저희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남겨놓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정치 한 번도 안 할 것 같이 생겼던 사람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새 정치를 표방하고 뭐 지금은 안 걸렸지만 원래 막 흘러가잖아요. 그죠? 다 지금 말했던 분들은 벌써 다 흘러가네요. 그죠? 아니 진짜로. 왜냐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님도 돌아가시고. 근데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올라가게 되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시민들이 정치에 희망을 두기 시작한 게 2011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수없이 꾸미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같이 공부하자예요. 같이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면서 빠지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 물어봤죠. 나 정치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면 못 말리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네가 허용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진짜 하고 싶으면 못 말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 보좌관으로 있는 그 당시 기자 하나가 저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부터의 정치라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정치인들은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장 피해야 될 악덕이 허용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막스 베버를 읽진 않았을 텐데 역시 모든 아내는 남편보다 위대하다. 모든 국민은 정치인의 판단보다 뛰어나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하기로 결심을 하고 와이프한테 3가지 공약을 합니다. 첫 번째 공약, 당신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라. 저희 집이 40년간을 한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니고 삼형제가 다 그 교회 안수 집사고 4남매가 다 인천 살고 1년에 11번 제사 드리고 50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좋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데 한 분은 90세고 한 분은 92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며느리들한테는 혹독한 거죠. 1년에 70번을 시댁식으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우리 집사람 막내인데 건강도 좀 약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정치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당신도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라. 나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 적을 두겠다. 물론 지금 우리 지역구에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두 번째 공약은 뭐냐면 삼시세끼 내가 알아서 먹겠다. 잘했죠? 세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사교적이지 못해요. 저처럼 활동가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정치활동과 지역활동에 안 부르겠다. 내가 혼자 하겠다. 저는 김장과 노래로 당선됐다고 얘기했는데 김장에 와이프 한 번도 안 데려갔어요. 보좌관님 그랬죠? 네. 그 아내분은 반응은 어땠을까? 공약을 주고. 공약은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차려주면 이러면서 근데 사실 집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방법이 어려워요. 거의 영식이나
일식 또는 영식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얘기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 도전했던 데가 어디냐면 우리 동네에 제가 인천에 용현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용자가 들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절도 많고요, 무당도 많고, 정치는 집도 많고요, 담장에 널려있는 깃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골목들 많고 다 단층집들이 있는 아주 구도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윤상현 의원이에요. 아, 진짜. 우리 동네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대척점에 있고, 그래서 겁 없이 내가 거기 나가야 되겠다. 근데 2011년도에 그때 민주통합당이 국민한테 뭘 약속을 했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대요. 공천을 당이 안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당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면 그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할만하잖아요. 동네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구멍가게집 막내 아들 박찬대가 효자인데 성공도 했대, 정치도 할때 사람이 구름 때처럼 모여든 거예요. 위협이 됐겠죠, 윤상현한테. 그런데 현실 정치의 벽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노총과 혁신과 통합한테 양보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지구를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 갑자기 유명한 회계사인 박찬대가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입당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누가 안 받아주냐 했더니 우리 동네 지역위원장이 입당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당인데 총선에 지음해서 입당하는 건 불순하대요. 이게 사실 기득권의 벽이 있는 거죠. 3주를 기다리니까 입당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주를 기다려가지고서 이제 2012년 1월 3일 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2월 9일 날 공천 신청을 하고 2월 중순에 강철규라는 분한테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3가지 숙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가지 숙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깜짝 놀랄 만한 보고서를 냈는데, 뭔지 알면 여러분들 놀랄걸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뭘까요? 청년 기본소득.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 기본소득 한 7, 8년 지나가지고 이재명 의원님한테, 그때 도지사님이었죠, 공간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강철규 그분한테 칭찬 엄청 받았어요. 야, 숙제 정말 잘해봤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나중에 컷오프가 된 보고서를 봤더니 현격한 경쟁력 차이로 경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전략공천된 분이 공천을 받아서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저는 그때 한번 좌절을 겪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전력공천 받아서 온 그분 사무실을 불지르겠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렸잖아요. 아버지, 내가 회계사 시험도 한 번에 못 붙었는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한 번에 붙겠냐. 그리고 민주당은 나를 속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민주당한테 권리를 주장할 만한 채권이 없다.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다만 민주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고 한 그 말을 믿었는데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민주당한테 주장할 게 없다. 근데 19대 총선 때 민주당이 그때 막 바람 엄청 불었죠. 우리가 일당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일당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탈당하지 않고 그 해에 아버지 얘기를 더 해야겠다. 아버지 달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막. 그래서 그날 저 바로 전략공천 받았던 그분한테 가가지고 손끝에 만세 불렀어요. 사진 쫙 찍고. 박찬대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탈당하지 않고 청년위원장을 보직으로 맡아서 대선을 준비를 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3% 차이로 실패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조강특위가 열려서 지역위원장을 다시 뽑는데 또 지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터졌죠. 현실 정치는 어려워요. 그 벽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게 되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상대로 정치가 안 풀린다고 낙담되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지만 가끔씩은 좌절하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도 저의 좌절은 계속됐어요. 윤석열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당을 인당해라. 제가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해서 멘붕 상태로 시민으로 깨어나는데 그 당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야, 너는 얼굴을 봐도 우리 쪽이야. 얼굴이 기름지잖아. 고생한 적이 없잖아. 어쩌면 부자들의 친구잖아. 왜냐면 저는 회계감사를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양해 구하기. 자산 규모가 한 100억은 돼야 잘 놀아줘요. 자산 규모 100억이 돼야 회계감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제가 긍정적이고 활동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제기관하는 활동.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텼는데 그때 우리 당에서 가혹한 명령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윤상현 지역구에서 버티는 거를 보니 더 멋진 곳으로 보내주겠다. 어디냐? 지금의 제 지역구인 연서구입니다. 얼마나 멋진 곳이냐면 헌정사상 민주당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었던 지역. 인천에서 유일한 수도권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누구였냐면 황우영 사회부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직전 원내대표. 그분이 거기서 5선을 하셨어요. 20년을 지배했어요. 거기를 가요. 윤상현 내가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아니 황우영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잠깐 고민했는데 좋은 자리는 저한테 주겠어요. 입당도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저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처음 만난 게 저 뒤에 앉아있는 제 보좌관입니다. 누군지는 안 알려줄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지역위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2014년 3월 2일자고 당에 가서 면접을 보면 연수 지역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면접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오지 말라고. 그날 또 하필이면 안철수가 우리 당하고 합당을 했네.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사부지근하게 또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내팽개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지방선거 우리가 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유세차를 못 돌리고 제가 좋아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고 이런 거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셨군요. 송영길 시장이 떨어졌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좌절이죠. 2011년도에 정치에 희망을 두고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5년 정도 아니죠. 3년 정도 걸린 거죠. 2011년도에서 2014년이니까 3년 동안 나름대로 정치적인 기반과 내공을 키워가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시장 재선이 실패하는 걸 보고 너무 좌절을 했어요. 그때 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닥푸닥 됐더니 갑자기 정말 바른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 선배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현실 정치인, 대중 정치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유권자 국민을 원망할 수 있냐. 너네 잘못이다.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다음날 짐 싸서 백두산을 갔어요. 실행력이 왔어요. 천지를 보러 갔어요. 같이 갔던 선배님들이 다 86세대들인데 다 우셨어요. 소년길의 친구들이죠. 81학번, 82학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분들은 막 우는데 뭐 노래 부르는 게 다 그래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야. 일제시대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뜨나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되겠다. 용기를 북돋아야 되겠다. 활동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가사를 찾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뭐냐면 하늘이시 그걸 부른 거예요. 영웅을 부른 거예요. 형들이 다 울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막걸리만 먹으면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노래를 수백 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가사가 엄청 길거든요. 외우는데 진짜 1년 걸렸어. 그런데 이 노래를 수백 번을 부르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지역연장이 됐는데 또 하필이면 결혼기념일에 됐어요. 11월 28일 우리 와이프한테는 혹독한 결혼 선물이죠. 지역위원장. 그래서 2014년 11월 28일 날 지역위원장이 되고 1년 6개월이 안 돼서 2016년 4월 13일 날 제가 당선됐어요. 대단하죠? 네. 제가 지역위원장 되는 거를 강력한 태클로 막았던 안철수가 속을 한번 더 쏘겠어요. 나는 지 때문에 정치하는데 조금 영향받았는데 지는 계속 나만 방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탈당을 하면서 그랬죠.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5%로 시작을 하더니 10%, 15%, 20%막 하더니 나중엔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헌정사상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서한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국어 강사가 있었어요. 밑줄 쫙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신한국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우리 당으로 김대중 대통령 쫓아서 넘어왔다가 황우여한테 진 거거든요. 그리고 황우여가 그 이후에 20년을 했던 부분인데 1대1로 해도 20% 정도가 기우는 데인데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다 지지할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20대 때 강남과 송파에서도 우리 당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연수는 불가능하다 내놓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나는 맨날 노래 불렀죠. 하늘이 도와주세요. 맨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경로당 찾아가서 노래 부르고 김장하고 새벽 예배 2번 성당 2번 가서 인사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목에 걸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2시간씩 번쩍 들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독특한 선거운동을 막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4월 13일 날 출구조사를 딱 봤더니 상대방이 40.6 제가 40.4 색깔이죠. 국민의힘 19.0 그래도 그 뒤부터 몇 시간 했더라? 9시간 10시간 한 것 같아요. 개표를 5표 이겼다가 10표 졌다가 20표 이겼다가 30표 졌다가 엄청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 벌어져서 마지막 개표하기 전에 200여 표를 400여 표를 줬어요. 근데 마지막 개표함이 딱 전선에 입력될 때 600표를 이기면서 원래 여러분 저 5등에 딸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214표 딱 이기면서 당선 확정이 딱 된 거예요. 214 0.29%. 이거는 파주에서 김경일 시장이 우리 이재명이 거기 연설해줘가지고 0.29% 이겼잖아요. 그거랑 같은 숫자야.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문을 딱 닫고 제가 국회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문을 딱 닫았으니까 내 뒤에는 아무도 못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123석 대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우리가 1등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아요. 근데 그 국회의장님이 탄핵안을 상정했고 결국은 국회에서 12월 9일 날 탄핵을 가려주셨죠. 기적같이. 우리 아무리 표를 모아도 국민의당까지 다 모아도 바른당까지 다 모아도 170석밖에 안 돼서 과연 200표를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234표 나온 거 알죠? 넉넉하게 저쪽 표가 60표가 넘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연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치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하는 좌절도 있었고, 하필이면 방화범의 아들이 될 뻔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겨내고 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게 탄핵을 가결시키고 정권을 교체시키는 촛불혁명의 마지막 활용 점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에 아직도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다.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 전문가가 안규백 의원이라고 계세요. 이번에 전준이 하면서 30%를 만들었던 분이죠. 국방이요. 그렇죠. 국방위. 영원한 국방위. 국방위원장. 맞아, 국방이 엄청 유명하신. 근데 그분 방위 출신이시래요. 방위. 아니면 말고 허위 사실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방위인 거 알죠? 몰랐어요. 가방이. 우리 이제는 국방위. 국방위. 저는 현역 출신이에요. 31사단에서 근무했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보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희망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세상승장을 탔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 지선이 이겼죠. 그 이듬해 총선이 이겼죠. 이해찬 대표님 말대로 앞으로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고 한반도의 운명, 동아시아의 평화, 우리 민족 천년의 꿈이 민주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정말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유능했으면, 우리가 좀 더 개혁에 주춤거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국민의 소리를 조금 더 경청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가 됐다면, 너무 아쉬움이 많죠. 지금 윤석열 정부 개판이죠. 빈 깡통이죠. 준비가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위기죠. 민주당도 위기예요. 아직 신뢰를 받지 못했고 아직도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당대표 누구죠? 이재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태양을 막아내고 강력한 목소리로 선명한 야당이 될 그 야당의 당대표 누구죠? 이재명. 최고위원 이제 박찬대가 됐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수권 능력을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이끌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반사이익 바라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죠. 당의 주인인 당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우리가 바를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고요. 원내위원장 공정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치분권도 이루어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다 되고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정당이 됐을 때 우리는 2년 뒤에 총선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5년 뒤에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누구처럼 주춤주춤하게 되고 누구처럼 적절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번 당대표 그리고 이번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2년 동안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저 박찬대는 아까 자랑했던 정책 조정 능력, 상인의 현실적 감각, 그리고 서생적 문제의식을 고루 갖추고 분명한 정책 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기 전에 정책 원내 수석 부대표 내놓는 거 알죠? 거기에 더 쓰임은 뭐냐?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과 통합의 노력을 다할 거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우리가
예쁜 보석 목걸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고요. 급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정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희망, 감동, 기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민주당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새로 구성될 지도부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못하면 채찍질하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고 이재명 할 수 있다. 박찬대 할 수 있다. 삼등 수석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표를 딱 해드리면 했는데 너무 지금 정치 인생의 시작부터 해서 너무 훌륭한 스토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 민망해라. 왜냐면 의원님의 안 그래도 여기 안에 정치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계기도 지금 있는데. 이런 게 여기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저희는 회계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막연히 생각했는데 약간 원체 취미가 그러시다 보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약간 회계하면 약간 이과생 느낌인데 되게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정 활동이랄지 또는 지도부 내에서 당은 이재명 의원님께서도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까처럼 이제 논리적 전문가로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약간 부드럽고 이런 모습을 또 보일 때는 같이 융합해서 저희가 이런 최고위원 한번 지도부에 우리 당에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느끼게 됐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이랑 이거 하기 전에 네. 어쨌든 지금 모아온 게 너무 아까워서 딱 하나만 하나만, 네. 한번 뽑아보시죠. 제가 뽑아도 괜찮아요?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뽑는 게 나아요. 여기 이미 의원님 얘기 중에 약간 제가 한 10개 남기시는데 한 3, 4개는 이미 의원님이 얘기하면서 중국이면 얼른 버릴게요. 너무 예쁘게 적었어요. 제가 의원님 소리가 많이 상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중국이면 또 바로 버리고 다른 걸로 볼게요. 아 이거 한번 이거는 회계사는 어떻게 정치하게 됐는지 아까 물어봤어요. 이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이거 뽑아요? 아니야 진영이 귀엽네. 사회 너무 잘 보죠? 네. 자, 저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의원님께서 이미 의원님의 한번 근데 읽어놓을게. 만약에 의원이 별로면은 여기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의원님께서 이미 너무 잘해주셔서 한 문장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는데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도 이미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보는 자리가 한 문장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한 문장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 기통찬데. 아니 오케이라는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설마 이거 오케이? 이렇게. 근데 춤도 제가 며칠 전에 보여줬던 거랑 똑같아요. 예. 네. 하나 더 뽑을까요? 이거 너무 짧아서. 그렇군요. 네. 고생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이거 질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마스터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대상 수상자이신데 이 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모르니 공부를 처음 알았어요. 국회에 되게 특이한 상인데. 사실 뭐 욕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죠? 욕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동네 경로당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우리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라.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안 싸울 수 있나요? 필요하면 싸워야죠. 예,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안 되면 강하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폭력을 쓰거나 쌍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 기품 있게 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언어에 있어가지고 품격 있는 언어를 누가 제일 잘하나 라는 것을 뽑아가지고 주는 상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가 국회의원분들 중에 약간 언론인이나 아나운서분들도 좀 있는데 좀 회계사 출신의 그렇게 되게 특이한 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계사 같지 않은 회계사.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대찬데. 찬데. 저는 회계사의 전문성은 회계사 같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어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계산에 밝고 정확하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아마 정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집어넣는 만큼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나요? 근데 우리 회계사들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 나오면 뭐하러 해요? 그죠? 110원 나오면 우리 수익률은 10%라고 해요. 20원 나오면 수익률 20%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수익률을 기대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원만 벌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원은 벌어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도 높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정치의 영역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성이 높고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회계사인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바로 행동하는 실천가 A형. 이발하는 행동가. 네. 그래서 아마 진행했던 것 같고 질문했던 거는 내가 다 소화했나요? 답변으로? 네.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해요. 이게 아무래도 오늘 물론 지금 전당대회라는 큰 이제 당내 행사가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선거만 앞두고 바라보기에는 박찬대랑 국회의원에 대해서 젊은 이제 2030 당원들이 좀 알아가는 시간도 겸사겸사 같이 좀 알아보면 좋겠어서 했고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이제 전당대회 뭔가 짧고 굵게 청년들에게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청년 당원들을 위해 이것만은 내가 사수에서 꼭 해주겠다 하는 걸 짧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때 당에서 국민한테 공천권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들어왔다가 소속을 됐다 그랬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맡았던 당직이 뭐였냐면 청년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순위가 높은 직능위원장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맡았어요. 왜 안 맡았냐면 청년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청년위원장이 되면 청년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대학생위원장도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정치는 저는 중년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청년이나 대학생을 보게 되면 캠퍼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캠퍼스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당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제공하는 게 없어요.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생계, 생업 그 다음에 취업이라고 하는 현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학생 때 잠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청년 정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그 간극을 내가 어떻게 한번 치러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때 대학생위원장과 대학생위원회의 고문을 저의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에서 10년 동안 같이 해오고 있고요. 저는 이것은 중년에 성공한 남성 위주로 정치가 일어나서는 우리 다양한 정치적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성도 남성도 중년도 청년도 아니면 어쩌면 청소년 때부터라도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 지도부에 내가 들어간다면 키우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요.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도 키워야 되지만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왜 주도 세력의 다선 국회의원 중심으로 당의 재원이 분배가 되고 일자리가 분배가 되고 그분들한테만 권한이 집중돼야 됩니까? 그렇죠? 원회에도 지방에도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도 청년에도 그래서 저는
진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의 권한을 고루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해서 10만 양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 개혁의 딸들을 비롯한 2030 젊은이들이 몇십만 명이 우리 당에 입당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상당한 정치 문화도 이루어내고 힘도 가지고 있지만 당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10만 양병설을 저번에 얘기를 했더니 이미 30만 명이 넘게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 10만은 뭐냐면 우리가 양성하고 키우는 거죠. 저는 교육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조직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에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박상대 의원님과의 콘서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